앞에서 설명했던 이제 은행이나 보험회사와 또 상당히 다른 이제 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들을 이제 금융투자업자라고 부릅니다. 이 금융투자업자라는 표현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이 있어요. 그 법이 이제 과거에 증권회사, 자산운용회사, 뭐 선물회사 이렇게 부르던, 지금도 그렇게 실제로 부르고 있지만 그런 다양한 업종들을 다 포괄하는 그런 법입니다. 그래서 그 법에서 그 업종들을 분류할 때 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을 금융투자업자라는 표현을 이제 쓰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회사 이름에서는 저 표현을 많이 쓰고 있지 않지만 전공자들이나 전문가들은 이 법에 의한 업종의 분류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방금 봤던 이제 은행이나 보험이 하는 그런 업무들은 전형적인 간접금융입니다. 근데 이제 이 금융투자업으로 오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직접 금융이 이제 많이 이제 관여가 됩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 법을 줄여서 자본시장법이라고 많이 부르는데 그 법에서는 이제 금융투자 상품이라는 것을 정의하고 있어요. 금융상품 중에서 우리가 은행에다가 뭐 예금을 한다든지 또는 뭐 보험을 가입한다든지 뭐 이런 거 다 금융상품이잖아요. 이 금융상품 중에서 투자상품, 그러니까 금융투자상품이라는 걸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금융투자 상품은 이익을 추구하거나 뭔가 손실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가 예금할 때 이자를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보험도 손실 회피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목적하는 바는 사실 앞에서 봤던 예금이나 보험과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 투자라는 것도 이익 추구나 손실 회피를 목적으로 합니다. 그걸 목적으로 취득하는 투자성이 있는 권리, 그거를 이제 뭐 금융투자 상품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이 투자성이라는 것은 원래 내가 생각했던 만큼 이익이 나지 않거나 운이 나쁘면 원금까지도 손실을 볼 수 있다 하는 뜻입니다. 금융투자 상품은 크게 이제 증권과 파생 상품으로 이제 분류를 하는데 요 안에 이제 세부적인 상품의 내용들도 뭐 다양하고 그걸 알아야 되지만 요 둘 사이의 가장 본질적인 차이, 무엇을 기준으로 증권과 파생 상품을 나누나 하는 걸 이제 또 중요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방금 투자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증권과 파생 상품 모두 절대로 이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요거는 기본이고요. 증권은 원금도 손실이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금의 손실이 날 수 있는 게 증권이고 파생 상품, 그러니까 선물, 옵션, 스왑 같은 그런 파생 상품의 정의는 원금보다 더 큰 손실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게 파생 상품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100만 원 투자했는데 손실이 크게 났어요. 그러면은 내 100만 원 날리고 끝나는 게 아니고 돈을 더 지불을 해야 되는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훨씬 이제 고위험, 고수익의 투자 상품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런 게 금융투자 상품인데 자본시장법에 근거해서 이런 금융투자 상품의 거래와 관련된 업무를 하는 금융기관이 이제 금융투자업자입니다. 굉장히 범위가 넓은 이제 포괄적인 개념이고요. 자본시장법에서는 이 금융투자업자를 오른쪽에 보이는 여러 가지 업종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 정의를 설명을 할게요. 첫 번째는 이제 투자 매매업자입니다. 투자 매매업자, 이 매매라는 것은 사고 파는 걸 말하잖아요. 뭘 사고 파느냐 하면은 당연히 금융투자 상품 사고 파는 겁니다. 아까 증권과 파생 상품이라고 했는데 증권에는 뭐 주식, 채권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는 거고요. 파생 상품은 선물, 옵션, 스왑 같은 것들이 이제 있다고 얘기했죠. 부동산에 투자한 펀드의 수익증권 뭐 이런 것도 금융투자 상품에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그 범위가 굉장히 넓은 개념이라고 이해하면 되고요. 이런 금융투자 상품을 매도, 팔고, 매수, 사고, 그리고 누군가가 그 증권을 발행하는 업무, 발행할 때, 그리고 그 발행한 증권을 뭐 인수하든가 하는 이제 온갖 가지 직접 금융과 관련된 업무들을 또 하는 겁니다. 그런 거를 하는데 중요한 점은 자기의 계산으로 한다. 이 자기의 계산으로 한다는 거의 개념은 이런 사고 팔고 뭐 발행하고 인수한 그 결과, 그 성과가 자기 장부에 인식된다는 거죠. 결국은 자기 돈으로 금융투자 상품에 투자하는 이제 그런 업무를 하는 거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똑같은 업무인데 투자 매매업자와 유사한 업무인데 그거를 타인의 계산으로, 이 타인이 누구냐면 자기 고객을 말하는 거예요. 고객을 위해서 이걸 이제 중개해주는, 거래를 연결해주는 일을 하는 이제 회사를 투자 중개업자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 업무를 과거부터 누가 해왔냐면 이제 증권회사가, 지금도 증권회사가 주로 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투자 매매업자, 투자 중개업자라는 것은 과거부터 증권회사가 해왔던 이제 그 업무 별로 이렇게 나누어서 부르는 법적인 용어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고 파는 그런 업무를 이제 시장에서는 딜링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누군가 발행하는 채권을 최초에 요거 인수하는 거, 이걸 이제 언더라이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중간에서 중개만 해주는 거, 그걸 이제 브로커리지라고 하죠. 그래서 딜링, 언더라이팅,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브로커리지, 이 세 개가 이제 과거부터 증권회사, 미국에서는 투자은행이라는 표현 많이 쓰는데, 이 회사들이 해왔던 업무고, 그 중에서 이제 위에 있는 두 개가 투자 매매업, 밑에 있는 게 투자 중개업이다 하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또 이제 중요한 종은 집합 투자업입니다. 집합 투자라는 말이 이게 이제 콜렉티브 인베스트먼트를 번역한 말인데 함께 모여서 투자를 한다는 거잖아요. 이게 딴 게 아니고 펀드입니다. 그거를 이제 한글로 엄밀하게 이제 표현한 게 이제 집합 투자인데 2명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돈을 모아요. 그러니까 누구 한 명의 고객의 돈을 대신 운용해 주는 걸 집합 투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돈을 모아가지고 2인 이상, 이 중요한 개념이고요. 두 번째는 그 고객으로부터 어디에 투자해 주세요 하는 그 요청을 미주알 고주알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자의 운용 지시 없이 운용한다. 이걸 누가 운영하냐면 이 집합 투자 업자가 운영하는 거죠. 저걸 흔히 부르는 말이 펀드 매니저입니다. 집합 투자라는 업무 자체가 결국은 펀드 업무고 이 집합 투자업을 하는 이 사람을 부르는 말이 이제 펀드 매니저입니다. 펀드 매니저가 자기가 자율성을 갖고 열심히 운영한 다음에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다시 배분해주는 그게 이제 집합투자업이고 그 일을 하는 펀드 매니저를 집합투자업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 집합투자업자를 믿고 맡기는 겁니다. 손실이 나면 할 수 없어요. 오로지 그 집합투자업자를 이제 믿고 맡기는 뭐 그런 형태가 됩니다. 요거하고 비슷한 건데 이제 투자 자문업자, 투자 일임업자라는 게 있어요. 투자 일임업자부터 먼저 설명할게요. 그러니까 이게 일임이 믿고 맡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투자를 일임한다 하는 개념이라서 집합투자업자가 하는 일하고 좀 비슷해요. 다만 투자자로부터 투자 판단을 일단 일임을 받습니다. 전체를 일임받을 수도 있고 부분만 일임받을 수도 있어요. 그걸 일임받아서 대신 투자하는 거는 펀드 매니저하고 비슷한데 투자자별로 구분해서 운용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 사람 돈을 함께 묶어서 운용하지 않고 1대1로 다수가 아니고 1대1로 운영해 줍니다. 고객 한 사람당 한 일임인 거죠. 그리고 이 재량권도 약간 부분적입니다. 그런 면에서 앞에 봤던 이 집합투자업하고 좀 차이가 있죠. 그거보다 좀 더 소극적인 자산관리업이 투자 자문업입니다. 요거는 말 그대로 어떤 금융투자 상품의 가치나 투자 판단에 대해서 이제 자문을 제공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이게 뭐 구두로일 수도 있고 수치로 할 수도 있고 리포트로 할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자문을 제공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집합 투자, 투자 자문, 투자 일임 이런 것들이 포괄적으로 말하자면 자산관리업입니다. 이게 예전부터 자산운용회사가 이제 많이 해왔던 이제 그런 업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 남아있는 금융투자업이 신탁업입니다. 이것도 개념으로는 집합투자업하고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게 금전도 좋고 금전이 아닌 다른 재산도 좋은데 그것을 고객이 맡깁니다. 위탁자가. 맡기면 이제 그거를 맡아주는 걸 수탁이라고 하는데 수탁을 받아서 그 수익자를 위해서 그걸 열심히 이제 운영하고 관리하고 처분하고 하는 업무를 대신 해주는 걸 말합니다. 말의 표현은 좀 다르지만 결국은 고객이 뭔가를 맡기면 그거 열심히 운영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집합투자업하고 성격은 좀 비슷한데 집합투자업은 돈만 위탁받습니다. 근데 신탁업은 돈이 아니라 다른 재산, 말하자면 부동산도 맡기면 이제 맡아서 관리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고객으로부터 받는 재산의 범위가 좀 다르고요. 그다음에 집합투자업은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상식대로 누가 고객에 돈을 맡기면 그 고객을 위해서 이제 운영을 하잖아요. 근데 신탁업이라는 것은 재산을 맡긴 사람은 위탁자라고 하는데 이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재산을 맡기면서 여기서부터 발생하는 과실을 누구 딴 사람에게 주시오 하고 그 수익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어요. 그 수익을 받는 자를 이제 또 수익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위탁자가 자기 본인을 위해서 신탁을 할 수도 있고 또는 제3자를 위해서 신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면에서도 펀드하고는 좀 다르죠. 이 신탁업 중에서는 우리가 이제 관심 가져야 되는 게 이제 부동산 신탁입니다.
부동산 신탁은 돈을 갖고 와서 부동산에 투자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부동산을 가지고 와서 이 부동산을 좀 잘 처리해 주세요. 잘 관리하거나 개발하거나 처분하거나 해주세요. 당신의 전문적인 능력으로.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익이 나면 그것을 내가 아닌, 그러니까 위탁자인 내가 아닌, 내가 지정하는 수익자에게 지급을 해주세요. 라고 이제 맡기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이름이 서로 다르고 좀 다양한 업종들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좀 하는 일이 약간 유사하죠. 그래서 이런 그 업종들을 다 묶어서 우리가 금융투자업이라고 이제 부르는 겁니다. 금융투자업도 당연히 협회 있겠죠. 그 협회 이름이 금융투자협회입니다. 이 협회는 회원사가 종류가 굉장히 많겠죠. 방금 봤듯이 금융투자업은 그 종류가 많잖아요. 아까 뭐 은행, 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보다는 회원사 종류가 훨씬 많고 다양합니다. 그래서 금융투자협회 사이트에도 가보면 뭐 협회 소개 있고 회원사 정보 있고 뭐 당연히 그다음에 각종 통계 제공하고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잠깐 방문을 해보면 여기가 금융투자협회에서 이제 회원사 정보 제공하는 페이지인데요. 여기 보면은 이제 회원사 현황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바로 회원사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워낙 많아서. 그래서 금융투자협회는 정회원이 현재 358개 기관이 있다. 증권사, 자산운용사, 선물회사, 신탁회사. 실제 회사 이름에는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다 그랬죠. 그다음에 이제 준회원으로는 투자자문회사, 뭐 은행이라든지 이제 서로 금융투자업자들하고 거래하는 다른 데들이 또 준회원으로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이제 펀드를 하나 만들면 사무 관리를 하고 하는 여러 기관들이 또 관여를 합니다. 이제 저런 데들도 다 나중에 배우겠지만 그런 특별 회원도 있고 해서 전체 회원이 뭐 510개나 됩니다. 그 중에서 뭐 정회원은 몇 개다 이런 식으로 첫 번째로 이제 표가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정회원으로 들어가면 워낙 개수가 많으니까 뭐 밑에 다음 넘어갈 수 있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자산운용회사는 또 뭐가 있다? 종류가 굉장히 많고 그리고 이런 특히 자산운용회사나 뭐 이런 데로 가면 일반 대중을 상대로 자금을 모집하지 않는 기관 투자자만을 상대로 이제 사모펀드를 운영하는 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데들은 여러분들 이름 못 들어본 데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는 규모가 작은 데도 있지만 상당히 규모가 큰 데도 불구하고 기관들만 상대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름을 모르는 뭐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개수가 많지만 이제 쭉 넘어가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이름들도 한 번씩 보고 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제 신탁회사로 가보면 여기서는 이제 뭐 은행을 같이 종합적으로 하는 데를 이제 따로 또 소개하고 있진 않고 주로 부동산 신탁회사들이 나와 있습니다. 요거는 개수가 많지 않아요. 뭐 토지 신탁 등등 이제 다른 표현들 부동산 신탁 뭐 이름은 조금씩 다르지만 이게 다 부동산 신탁하는 데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신탁사들이 부동산의 개발부터 특히 개발, 그다음에 관리, 그다음에 담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할 때도 이렇게 많이 활용되기 때문에 부동산 금융에서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들입니다. 여기들은 여러분들이 이름들을 좀 잘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당연히 뭐 준회원, 특별회원 이런 데 가면은 굉장히 많은 이제 기관들의 이름이 있고요. 그러면은 당장 정회원만 해도 숫자가 저렇게 많은데 우리가 어떤 순서로 저기들을 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까? 이게 막연하게 이렇게 수십 개 되는 데를 그냥 막 서치하기는 좀 힘들잖아요.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유용하게 좀 활용할 수 있는 게 이 자본시장 통계 부분입니다. 밑에 있는 퀵 메뉴가 금융투자협회가 이제 통계들을 잘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자본시장 통계를 눌러서 들어가면 뭐 온갖 이제 가격 지수부터 시작해서 막 나옵니다.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펀드다. 그러면은 이제 뭐 회사별 설정 규모 뭐 이런 식으로 통계 자료를 보여주는 메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회사별 설정 규모로 이렇게 들어오면 이제 AUM이라는 게 운용하고 있는 총 자산을 얘기하는 건데 그럼 회사별로 전체 운용 자산의 규모가 뭐 언제 날짜로 볼 거냐 이제 하면서 검색을 해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이제 설정 원본은 이제 투자자들이 맡긴 그 돈을 얘기하는 거고 뭐 거기다가 계약 금액, 순자산 금액에다 평가에다가 뭐 이렇게 어떻게 계산한 AUM으로 비교를 해줄까 하는 거를 여기서 이제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순자산 총액과 평가액, 요거는 고객이 맡긴 원금에다가 그동안 투자 운용한 과실을 다 포함해서 이제 하는 걸 말하거든요. 요걸 많이 선택을 하고 투자 지역도 뭐 국내 거 투자하는 것만 볼 거냐, 해외만 볼 거냐, 전체를 볼 거냐.
뭐 이렇게도 하고, 그다음에 펀드의 종류는 그 나중에 이제 펀드 설명할 때 좀 더 자세하게 이제 설명이 이루어지겠지만, 이제 펀드의 신탁으로 만들 수도 있고 뭐 회사로 만들 수도 있고 뭐 다양합니다. 첫 시간에 잠깐 얘기했었는데 그것 따라 선택을 할 수도 있고요. 뭐 등등 우리가 그 조회하는 방법을 이제 선택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산의 종류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사들을 뭐 하나씩 좀 검색하고 싶을 때 우리는 시간이 제한돼 있으니까 가급적이면은 저렇게 이제 뭐 자산 규모로 소팅을 하든, 소팅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최근에 뭐 2, 3년간 펀드 설정 많이 하는 회사 이렇게 찾아보든, 이렇게 소팅을 해가지고 검색을 하면 훨씬 더 이제 효율적으로 회사들을 살펴볼 수 있을 겁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금융투자업자의 종류는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 종류별로 좀 보시면 금융투자 시장이 이제 어떻게 돌아가는가 하는 거를 좀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설명한 데서 이제 빠져 있는 우리 부동산 금융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카테고리가 하나 있는데, 이제 그게 바로 리츠입니다. 이 리츠라는 것은 부동산 펀드의 일종입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국가에서 흔히 사모펀드의 형태로 만들어지는 부동산 펀드하고 회사 형태로 만들어지는 이 리츠하고는 좀 시장이 구분돼 있고, 회사용으로 만들어진 리츠들은 대부분 또 주식시장에 주식을 상장합니다. 근데 이 리츠는 금융투자업에 속해 있지 않고, 그리고 금융위원회에 이제 관리 감독은 받지만 주무관청이 이제 국토교통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에서 설명했던 그 금융기관의 리스트에는 이 리츠를 운용하는 펀드 매니저, 회사를 자산관리회사라고 하는데 이쪽이 좀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별도로 이제 설명을 드립니다. 리츠라는 것은 이제 국토교통부로부터 인가를 받아 자산운용업 같은 업무를 하는 거죠. 그걸 이제 자산관리업이라고 하고, 아주 대표적인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하는 이제 펀드의 일종이다. 우리나라도 이 리츠 시장이 상당히 발달해 있고, 당연히 이제 협회가 있겠죠. 이제 그게 한국 리츠 협회고요. 리츠 협회도 홈페이지 가보면 뭐 회원사 소개하고 하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통계도 있고. 그래서 반드시 이제 한국 리츠 협회 이 홈페이지도 방문을 해서 그 안에 회원사들이 어떤 데가 있는가 하는 것들을 보기를 바랍니다. 리츠를 운영하는 자산관리회사는 전부 이제 부동산에만 투자하는 회사입니다. 신탁회사들 이름이 이제 쭉 많이 보이고 있는데, 그 이유는 부동산 신탁업을 하는 데들은 리츠를 만들어서 자산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쪽 업무를 겸용하는 데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회원사들 이제 검색을 해보면 리츠 자산관리회사는 이제 앞에 펀드 회사들처럼 그 수가 또 많지 않기 때문에 하나하나 봐도 다 볼 수 있고 하나씩 다 볼 가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이트에서도 자료를 찾아보면 운영하고 있는 자산 규모가 다 나오거든요. 그거 가지고 나름 또 이제 랭킹을 솔팅을 해서 뭐 큰 회사부터 보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봤던 이제 신탁 회사들이 신탁업도 하지만 동시에 또 이 리츠 자산 관리업을 하고 있는 것처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융업은 아주 딱딱하게 월이 쳐져 있는 그런 업종도 있고요. 은행 같은 경우 은행업을 하는 그 법인이 이제 다른 금융업을 하고 뭐 그러지 못합니다. 그 엄격하게 구분이 돼 있는 영역도 있고, 어떤 영역끼리는 서로 이렇게 크로스오버 할 수 있게 열려 있는 영역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잘 알아야 어떤 회사는 어떤 업을 하는 회사지 뭐 이런 거를 이제 헷갈리지 않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츠를 운영하는 자산관리업은 지금 제가 금융투자업자라는 카테고리 안에 지금 넣어놓긴 했지만,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법에 의한 이 금융투자업자는 아닙니다. 그 금융투자업자는 자본시장법에 의해서 라이센스 받은 이제 이 회사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중에서 이 집합투자업자가 하는 업무와 거의 동일한 업무를 하는데 다른 법에 의해서, 부동산 투자 회사법이거든요. 다른 법에 의해서 규율을 받는 그런 부동산 금융 투자 상품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부동산 투자 회사, Real Estate Investment Trust의 약자가 REIT입니다. 보통 이제 트러스트 해가지고 조그맣게 S자 붙여서 리츠 이제 이렇게 많이 읽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투자 회사법에 근거한 것이고, 이 리츠라는 회사를 이제 운용하는 펀드 매니저를, 아까 앞에서 펀드 운영하는 집합투자업자는 이제 자산 운용회사라고 했잖아요. 업무는 같은데 이름만 좀 다릅니다.
요거 앞에서 봤던 자산운용회사하고 같은 이제 일을 하는 거다. 이제 법적으로 명칭이 여기는 자산관리회사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요 리츠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